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강의를 맡아주실 김태용 소장님은 심리학자이시고요. 현재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가짜 행복 권하는 사회, 그리고 필요 중독 사회, 월북하는 심리학 등 한 30여 권의 그 심리학 저서를 집필하신 분입니다. 김태형 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면서 어, 박수로 넘기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심리학자 김태형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서 서두는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 소개받은 분단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분단 트라우마. 그 분단 트라우마에 대해서 이미 이제 훈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분단 체제가 한국인들의 마음에 심어놓은, 강제로 심어놓은 심리적 상처,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 한국은 분단 체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그것도 몇 년째 이 분단 체제냐? 70여 년 넘게 분단 체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단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남과 북이 그냥 갈라져 있다. 거기서 멈추는 건 아니죠. 만약에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만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면 상처가 있긴 있겠지만 지금만큼 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한반도의 분단 체제라는 것은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고 증오하고 혐오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좋은 두 이웃 국가가 아니라 정말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거리가 먼, 어떻게 보면 또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어떤 국가끼리 혹은 체제끼리 맞대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분단 체제죠. 그러면 가정을 생각해 보셔도 아시겠지만 부부가 화목하면 아이들 심리 상태가 좋죠. 정신 건강이 맑고 행복합니다. 근데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서 맨날 부부 싸움을 한다. 치고받고. 그럼 그 집안이 아무리 부자라도 정신 건강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 마음에 상처가 생기죠. 그늘이 지고. 어떻게 보면 그게 똑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분단체제도. 분단체제도 남과 북이 서로 불화하는 체제, 적대시하는 체제다 보니까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심어놨죠. 그게 이제 분단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듣고 있는데, 어, 요청도 받고 있고, 이 분단 체제가 한국에 남겨놓은 유산이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 아닙니까? 근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혹은 개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일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국가보안법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거의 사문화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굳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이렇게 힘을 쏟을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 국가보안법이 계속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면 사문화될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더 심하게 지배하게 될까요? 당연히 후자라고 봐야 되겠죠. 법적인 어떤 처벌이라는 것은 이제 외적인 처벌인데요. 이게 오랫동안 위력을 발휘하고 지속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면화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담배를 못 피게 이제 여기저기 금연구역을 만들고 이럴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못 피는 거는 처벌이 무서워서 못 핍니다. 처음에는. 근데 그게 오랜 기간 지속되면 나중에는 자기가 알아서 길에서 안 핍니다. 그 법적 규제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이미 그 법 자체가 내면화돼서 스스로 자기를 규제하는 거죠. 그랑 똑같이 분단체제나 국가보안도 우리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습관화됐고 내면화돼서 마음속에 이미 들어와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가보안법과 분단체제 같은 게 분단 트라우마를 유발하는데요. 이 분단 트라우마는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제 분단 트라우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본질이 뭐냐 하면 저는 색깔 공포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색깔 공포증. 이 색깔 공포증은 여기에 이제 정의되어 있는 것처럼 빨갱이로 몰리는 것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정신장애, 뭐 이렇게 이제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색깔 공포증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있습니까? 다들 있다는 거 알고는 계시죠?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은 너는 진보야, 뭐 너는 한평회의에 속하고 있어, 뭐 이런 얘기 들었을 때는, 그런 공격을 받았을 때는 별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죠. 겁먹지도 않습니다. 근데 너 빨갱이지, 종북이지, 이런 공격을 받으면 움찔하죠. 완전히 느낌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지간한 공격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두려움을 안 느끼는데, 여전히 빨갱이나 종북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색깔 공포증인데요. 이 색깔 공포증은 왜 생겨나겠습니까? 이런 공포증이.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보면 공포증은 일반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경험 혹은 뭐 충격적인 감정 체험을 했을 때 생겨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알기 쉬운 예를. 개 공포증 많이 아시죠? 개 무서워하는 거. 개 공포증은 이제 특수 공포증 중에 하나인데, 개 공포증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개 공포증을 갖게 됩니까? 어렸을 때 개에게 물리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개 공포증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개 공포증이 생기냐 하면, 아이들이 개에게 물릴 때 그때 느끼는 감정, 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죽음의 공포라고 보는 게 맞겠죠. 죽음의 공포. 어른들은 개에게 물릴 때 죽음의 공포 같은 건 느끼지 않겠지만, 아이들은 아직 힘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개들이 막 덤벼들어서 물릴 때 거의 나 예, 죽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소장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네. 혹시 네. PPT 자료 화면 공유 활성화를 지웠습니까? 지금 껐습니다, 일단. 일부러 껐습니까?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똑같은 화면 띄워놓고 한참을 떠들 거라. 사람들이, 저 불성실한 네네네네. 사람이 알아서 PPT를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 가지 준비를 안 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PPT를 자주 쓸 때는 좀 키고, 이렇게 PPT 하나로 조금 얘기를 길게 할 때는 끄고 할 겁니다. 자, 개 공포증이 이제 그렇게 죽음의 공포를 체험할 때 이제 생긴다라는 것은, 개에게 물릴 때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데, 그 공포는 아주 사람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공포죠. 그래서 그게 마음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가 다른 개한테 옮겨지는 겁니다. 다른 개. 자기를 문 개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개 공포증이 생기는 건데요. 자, 이런 걸 이제 한번 우리가 색깔 공포증에다가 대입시켜 본다면, 한국인들이 색깔 공격이라는 걸 받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너 빨갱이다, 뭐 종북이다, 이런 공격을 받는데, 그런 공격이 그다지 무서운 게 아니라면, 즉 그냥 언어적 공격에 그친다면 색깔 공포증 같은 게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 색깔 공포증이 안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는. 근데 어떻게 해야 생기느냐? 빨갱이나 종북 같은 공격이 있은 다음에 그 사람을 죽이든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든가 하는 식의 물리적 폭력 같은 게 뒤따를 때, 그때 색깔 공포증이 생기죠. 즉 색깔 공격이 죽음의 공포와 연결이 되면서 색깔 공포증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색깔 공포증이 생긴 것은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 생겼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과거 우리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어떤가요? 색깔 공격이 있으면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아니면 색깔 공격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을 죽이거나 하는 이런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만들 만한 그런 국가적 폭력이나 물리적 폭력이 뒤따랐습니까? 뭐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어적 공격 이후에, 즉 넌 빨갱이야 하는 식의 공격 이후에는 대량 학살 혹은 뭐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인다든가, 뭐 아니면 사회적으로 완전히 사회생활을 못하게 매장시켜버린다든가 하는 식의 국가폭력이 뒤따랐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색깔 공격을 받으면 그것이 단순한 언어적 폭력 혹은 언어적 공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살인 예고장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고착되면서 색깔공포증이 생겼고요. 이 색깔공포증이 지금은 과거보다는 위력이 좀 약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국 사람들에게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뭐 이제 색깔공포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 색깔공포증은 아시다시피 정신장애입니다. 명백한. 공포증 자체가 정신장애죠. 그렇다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색깔공포증이 있다라는 얘기는 한국 사람들이 다 한 가지 이상의 정신장애는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무리 정신이 건강한 사람도 한 가지 이상의 정신장애, 즉 색깔공포증이라는 정신장애는 앓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색깔공포증이 한국인들이 집단적으로 앓고 있는 정신장애라면 그 악영향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거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색깔공포증의 악영향을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사고 능력을 저하시킨다는 겁니다. 색깔공포증이. 두 번째는 후진적 정치를 고착시킨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반민주적 문화를 만연시킨다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색깔공포증이 왜 사고 능력을 저하시키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색깔공포증만이 아니고 공포증의 가장 큰 악영향은 보통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는 거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감정적으로 굉장히 큰 어떤 격정 같은 걸 체험했을 때 예를 들면 당황했거나 크게 깜짝 놀랐거나 혹은 겁이 났을 때 생각이 잘 안 되는 거 경험해 보신 적 많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거. 사람이 당황하면 그 순간에 사고가 잘 안 되잖아요. 너무 우울해도 사고가 안 됩니다. 근데 감정이 강도가 세면 사람들의 사고를 일반적으로 방해하는데요. 이 공포라는 것, 특히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정말 강력한 감정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 공포증이 유발됐을 때, 특히 색깔 공포증이 유발됐을 때는 사고가 거의 마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다시 공유를 껐는데 이제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는 겁니다. 어릴 때 계획에 물린 사람이 커서 강호동처럼 덕지 좋은 어른이 됐어요. 근데 이 어른이 길을 가다가 조그만 강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그 강호동 같이 덩치 큰 사람을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덩치 큰 사람이 그 조그만 강아지를 무서워해야 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당연히 강아지가 무서워야죠. 한 주먹 아니겠어요? 한 주먹? 한 주먹 치면 그냥 강아지 죽겠죠. 근데 누가 무서워하느냐? 그 덩치 큰 사람이 강아지를 무서워합니다. 꼼짝 못해요. 개 앞에서. 거의 얼어붙는 거죠. 그러다가 그 개가 야, 너 굴러 임마. 그럼 막 굴러다녀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물론 그 개가 사라지면, 강아지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사고가 정상화됩니다, 다시. 정상화되면서, 아, 이렇게 덩치가 있는 내가 저 작은 개를 무서워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내가 한 방 치면 잡을 수 있는데, 이런 생각 할 수 있죠. 사고가 돌아가니까. 근데 그 개가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역시 마비됩니다. 꼼짝 못하고 또 마비돼서 그 개가 너 굴러 임마. 그럼 또 굴러다녀. 자, 이 색깔공포증이 얼마나 위험한지 여기서 아마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색깔공포증은 색깔 공격을 하는 사람에게는 필승의 무기입니다. 필승의 무기. 반면에 색깔 공격을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필패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꼼짝 못하는. 왜? 색깔 공격을 당하는 그 순간에 사고가 안 돼요. 사고가 안 되면 대응 능력 자체가 마비됩니다. 대응 능력을 못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 사회는 주기적으로 빨갱이 사냥 혹은 종국몰이 같은 마녀 사냥이 벌어진 곳이죠. 최근엔 좀 뜸합니다만 과거에는 계속 주기적으로 그런 게 터졌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국민들은 꼼짝 못하고 당합니다. 대응을 전혀 못합니다. 얼어붙어요. 그리고 색깔 공격을 하는 쪽에서는 이 색깔 공격을 이용해서 자기들 하고 싶은 걸 다 해버리죠.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굉장히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어, 색깔 공격 혹은 색깔 공포증의 큰 악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요점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시간 되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요점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색깔 공격을 받을 때 과연 국민들이 어떤 대처를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개성공단 재개의 문제만 하더라도 그냥 이게 경제 협력이 좋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색깔 공격 비슷한 걸 받는다. 개성공단 재개를 주장한 놈들은 뭐 다 빨갱이라든가 이런 식의 종목몰이를 당하면 우리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거라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예로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최근에는 그런 공격이 좀 뜸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감을 못합니다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한국 사회에서는 아주 비일비재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 사고 능력의 저하와 관련해서 더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색깔 공격이 심할 때 혹은 종북머리가 있을 때 사고 능력이 마비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마비된다는 점을 저는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우려합니다. 이 색깔 공포증은 평상시에도 사고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한국 사회에서 색깔 공격이 있다. 국가보안법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공격받는 걸 무서워하니까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합니다. 이 말을 해도 될까? 하면 안 될까? 이런 글을 써도 될까? 안 될까? 이런 걸 끊임없이 자기검열을 해요. 근데 심리학적으로 자기검열은요. 사고 억제를 의미합니다. 사고 억제. 자기가 자기 사고를 억제하는 거죠. 근데요. 사고 억제를 하게 되면 사고력에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사고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거는 뭐 숱한 심리학 연구들에 의해서 이미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사고력이 뚝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PPT에 쓴 걸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1분간 자유발언 기회를 드리고 통일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십시오. 라고 발언 기회를 드리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벌칙이 있어요. 벌칙. 민족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1,000만 원씩 벌금을 받겠다. 이게 실제 상황으로 가정해 보십시오. 제가 한 분을 지목해서 자 1분간 자유롭게 얘기해 보십시오. 통일에 대해서. 하면 생각이 잘 날까요? 그분이? 말을 잘 할까요? 못할 겁니다. 얼어붙어요. 왜? 민족이란 말 튀어나갈까 봐. 민족이란 말이 튀어나갈까 봐 머리에서 민족이란 단어를 먼저 검열하면서 누릅니다. 사고 억제를 해요. 그 순간 사고 전체가 전반적으로 안 돌아갑니다. 억제됩니다. 사고 능력이 저하됩니다. 이 사고 억제가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인들의 사고 능력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고 창의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자료를 보면 한국 사람들의 이 사고 능력이나 창의성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떨어져요.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창의성이나 사고력이. 근데 좀 나이를 먹으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뭐 늙어서 그럴까? 그럼 외국 사람들은 늙어도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만큼. 근데 한국 사람들이 어릴 때는 예를 들면 초등학교 다닌 아이가 저 나중에 커서 평양가 살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아유 귀엽다 뭐 상상력이 풍부하네 이런 얘기하겠죠. 근데 대학생이 저 나중에 평양가 살래요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너 종북이구나. 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 평양가 살고 싶어요 그러면 간첩되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서 한국 사람들은 배웁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이런 거는 내가 지지하면 안 된다. 하나씩 둘씩 알아나가요. 사고 억제의 내용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점점점.
그러면 당연히 사고력은 저하되게 돼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노벨상 안 나오는 것도 국가보안법과 분단체제 탓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주요하게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사고를 마음껏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고 능력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머리가 답답한 것 같다. 이런 걸 한국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사고에 있어서 뭐랄까요. 빡빡하다라는 느낌, 답답하다라는 느낌, 이걸 한국 사람들이 갖고 산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개성공단에서 일하셨던 분들하고 몇 번 이제 접촉해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의미 있게 들은 얘기가 뭐냐면요. 했던 그런 경험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개성공단에 있을 때는 무슨 말이든 해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쪽 사회를 칭찬할 수도 있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이제 지내다가 한국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퇴근하거나 뭐 이래서 개성공단에서 내려와서 우리 남쪽 사람들을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북쪽에 있을 때처럼 막 얘기하다가 북쪽 사회를 칭찬하기도 하고 했다. 그러면 바로 반론이 들어온대요. 야, 너 개성공단 근무하더니 종북 다 됐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공격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몇 번 당하고 나니까 개성공단에서 퇴근해가지고 분계선을 넘어서 이렇게 퇴근해서 한국으로 나오면 머리가 무거워진대요. 이게 느껴진답니다. 답답해지면서. 그러다가 또 여기서 올라가면 그쪽으로 맑아진대요, 머리가. 자,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표현하셨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고 억제가 풀렸다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그분은 체험하시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70여 년 동안 사고 억제를 했으니까 이걸 체험을 못하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는 사고가 왕성하게 잘 될 거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억제가 있는 한 사고 능력의 저하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사고 능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또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는 건데요. 자, 비정상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판단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이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성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은 개념 판단 추리를 가지고 사고를 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판단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판단은 크게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진입 판단, 또 하나는 가치 판단. 여기서 이제 진입 판단이란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가치 판단은 어떤 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안을 들으면 무조건 이 두 가지를 하게 돼 있어요. 진입 판단과 가치 판단. 야, 예를 들면 개성공단 재개하자라는 말을 들었어요. 개성단을 재개하면 우리 민족 전체의 경제에 경제에 도움이 된다. 남북 화해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건 진입 판단이죠. 이런 게 진입 판단이고 개성공단을 재개하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개성공단을 재개하면 나한테 이익이 될까? 또 우리 민족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걸 판단하는 게 가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 그런 두 가지 판단을 한다는 건데요. 맞냐 틀리냐, 그 다음에 나한테 이익이냐 해롭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진입 판단과 가치 판단을 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항상 이 두 가지 판단 먼저 합니다. 진입 판단, 가치 판단. 여러분들도 아마 하루 종일 계속 이 판단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진입 판단과 가치 판단 이전에 먼저 하는 판단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저는 그걸 이제 종북 판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조금 장난기 섞여서 이제 쓰자면 종북 판단입니다. 사실은 한국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주장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표현할 때, 그랬을 때 그게 종북몰이를 당할 위험이 있느냐, 색깔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판단합니다. 즉 참이냐 거짓이냐를 먼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한가 위험하지 않은가, 종북몰이를 당할 것인가
당하지 않을 것인가부터 판단한다는 겁니다. 종북 판단 1. 근데 종북 판단을 해봤는데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종북몰이를 당할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진위 판단, 가치 판단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만약에 종북몰이 위험이 없다 이건. 그럼 그때 가서 진위 판단, 가치 판단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큰 문제인데요.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진위 판단, 가치 판단이 아닌 종북 판단을 앞세운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 진리에 접근할 수 없겠죠. 참과 거짓에 접근 못합니다. 하나의 예를 제가 이걸 들었는데 제가 수년 전에 대학교 은사님을 뵀을 때 그 은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인의 심리를 알려면 반드시 분단 문제를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분단 문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한 명도 없다. 물론 이제 그때는 제가 연구한 걸 모르셨으니까 한 명도 없다 그랬는데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분단 트라우마의 대가라고 아까 그 이사장님 소개해 주셨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하면 분단 문제를 연구하는 심리학자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연구를 잘했든 못했든 제가 대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심리학자들이 한국인의 심리를 알려면 분단 문제를 연구해야 된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런 바보는 거의 없죠. 거의 다 압니다. 근데 왜 연구를 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하기 때문이죠. 위험하기 때문에. 잘못 연구했다가는 종북몰이 당할 수 있습니다. 빨갱이로 낙인 찍힐 수 있어요. 그러면 아예 연구 대상에서 배제해버리죠. 이게 심리학계만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그렇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진리에 접근을 못한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종북 판단을 앞세우게 되면 자살골을 자꾸 넣게 만들어요. 자기한테 불리하는 짓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개성공단 재개는 우리 민족에게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남과 북에. 그건 뭐 물어보다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움 되죠.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개성공단 재개하자고 말하거나 혹은 그런 주장에 찬성하면 빨갱이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종북으로 몰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NO, 반대하는 겁니다. 일단 남북 문제만 나오면 반대. 자살권 아닙니까? 개성공단 재개가 얼마나 우리 민족에게 유리하고 좋고 또 평화 체제 혹은 뭐 종전선언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만 들으면 일단 손사래를 쳐요. 아, 야, 그런 얘기 꺼내지도 마. 그런 얘기 잘못 꺼내거나 아니면은 거의 찬성하면 빨갱이 소리 듣기 좋고 종목몰이 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버리는 거죠.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데도 발로 걷어차는 겁니다. 이게 자살골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운명을 개척하고 자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00원을 달라고 주장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고. 근데 종북몰이가 있고 종북 판단이 앞서면 100원만 주세요라고 나갑니다. 우리가 주장해야 될 것들 중에서 다 빼는 거죠. 위험한 거는. 색깔 공격받을 만한 건 다 빼고 안전한 것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도 없고 정말로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고 능력이 비정상적일 때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거의 자살골을 계속 놓고요. 뭐 예를 들면 여기도 설명했지만 한국 사람들 사회주의 그러면 몸소리를 친단 말이에요. 무조건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사회주의적인 게 이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북유럽을 보면. 근데 그냥 거부해요. 자살거리죠. 스스로 걷어차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여전히 반공반북이라는 냉전적 사고 속에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요. 종북 판단을 앞세움으로써. 이거야말로 저는 심각한 비정상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자기한테 손해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비정상적 사고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하자면 한국 사람들이 색깔 공포증, 분단 트라우마 때문에 색깔 공격이 있거나 종북몰이가 있을 때에는 완전히 바보가 되고 즉 사고가 마비되고 대응 능력을 상실하고 그런 게 없을 때에도
평상시에도 사고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힘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지는 아마 쉽게 상상이 되실 겁니다. 사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색깔공포증이 한국 사회의 후진적인 정치를 고착시킨다는 거죠. 저는 한국 정치를 후진적인 정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렇게 주장하냐 하면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뭐 선진적인 정치하고 비교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여튼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한국 정치가 비정상적인 정치다, 후진적인 정치다라고 할 때 뭘 가지고 제가 그걸 얘기하냐면 반칙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반칙. 정상적인 정치 혹은 뭐 선진적인 정치라면 최소한 반칙은 안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정한 경쟁, 요즘 젊은이들 좋아하는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야죠. 근데 정말로 정상적인 정치라면 예를 들면 진보 세력, 보수 세력이 있다. 그러면 양자가 공정하게 경쟁하는 겁니다. 국민들 앞에서. 서로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선거에 의해서 심판받으면서 경쟁하는 게 정상적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면 사회가 북유럽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요.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그게 가능했다면. 예를 들면 북유럽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무상의료, 무상교육 뭐 이런 게 실시되고 있죠. 근데 북유럽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이런 걸 주장했던 쪽은 진보 세력이죠. 3인당 계열입니다. 그쪽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북유럽에 보수 세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보수 세력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계속 거부했습니까? 받아들였으니 복지국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북유럽의 보수 세력은 왜 그런 걸 받아들였을까요? 한국과는 달리. 북유럽 보수 세력은 태어날 때부터 좀 착하게 태어날까요? 우리랑 달리. 뭐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무상의료, 무상교육 같은 걸 진보 세력이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대단히 높다. 근데 보수 세력이 계속 그걸 반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에서 참패하겠죠. 선거에서 지겠죠. 그뿐만 아니라 정당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 보수는 날 때부터 착하게 태어나서 그런 거 양보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정치 때문에 이쪽에서 주장하는데 국민적 지지가 너무 높으면 반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복지국가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국도 요와 유사한 상황이 있었죠. 우리 역사를 보면 1950년대에 조봉암 선생이 진보당을 만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북유럽과 똑같은 정치 지도가 만들어진 거였어요. 조봉암 선생은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해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진보당은 계속 약진했고요. 대중 속에서. 진보당 강령을 보면 북유럽 강령하고 유사합니다. 사회민주주의적 강령이죠. 진보당 강령이. 그러면 조봉암 선생이 계속 대중적 지지가 올라가고 조봉암 선생에 대한 진보당에 대해서 그러면 만약에 한국이 북유럽 같은 정치가 가능한 나라였다면 이승만 정권은 그 당시에 어떻게 했겠습니까? 양보했겠죠. 살아남기 위해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우리도 할게.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이승만도 살아야 되니까. 선거에서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한국이 지금쯤 북유럽을 능가하는 복지국가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조봉암 선생이 살아계시고 계속 정치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조봉암 선생을. 죽였죠? 빨갱이로 몰아서. 한국은 바로 이겁니다. 반칙을 쓸 수 있습니다. 반칙. 조봉암 선생이나 진보당을 실력으로는 못 꺾어요. 정책 대결로는 못 이깁니다. 왜냐? 국민적 지지를 받을 테니까. 근데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색깔 공격을 통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조범암생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인데요. 반칙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권투를 할 때 링 위에 칼을 품고 올라갔다가 싸움하다 불리하면 칼 빼서 찌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조범암생이 그렇게 돌아가셨고 진보당이 그렇게 산됐고 그 당시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색깔 공격 때문에 제대로 싸움을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공정한 경쟁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색깔 공격이 퍼부어질 수 없었다면 한국 사회가 그런 사회였다면 저는 70년대 대통령 됐을 거라고 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능히 되고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될 수가 없었어요. 색깔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정치를 할 때 서로 정책 경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상대방을 색깔 공격을 통해서 쓰러뜨려 왔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극우 보수 세력에 있어서 색깔 공격은 절대 무기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수구 보수 세력은 색깔 공격을 사용하는 것 말고는 다른 실력이나 이런 걸 개발할 이유도 없었고 양보를 할 필요도 없었어요. 양보를 안 해도 되니까. 색깔 공격을 통해서 잡아뜨리면 되니까 상대방을.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 적폐 세력 내지는 극우 세력에게 색깔 공격은 그야말로 최강의 무기이자 유일한 생존수단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하지를 않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왜? 변할 이유가 없어요. 색깔 공격을 쓰면 다 됐으니까. 자, 근데 이제 최근에는 6.15 공동선언도 있었고 2018년에 4.27 남북 공동선언도 있었고 뭐 이러다가 남북 화해 분위기가 꽤 있었죠. 그래서 이제 색깔 공격이 좀 덜 먹히죠. 잘 안 먹히죠.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은 이런 게 잘 안 먹혀요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안 하던 거 해볼 수는 없는 거고 상대방을 잡아뜨리는 무기를 또 만들려고 할 텐데 최근에는 그게 좀 바뀌었죠. 그래서 도덕성 공격. 최근에 정치를 보면 서로 너 뭐 어디에 땅 있지 뭐 너 표창장 어떻지 뭐 이 싸움밖에 없는 것 같지 않아요? 한국에. 과연 서로 정책을 내세우고 치열하게 정책 갖고 대결하고 국민들한테 뭐가 이익이 되는지 싸우고 이런 거 우리가 잘 못 보죠. 색깔 공격 퍼붓다가 안 되면 상대방 흙탕물로 끌고 들어가서 도덕성 공격해서 잡아뜨리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정치는 정책 정당이 등장하지 못하는 정책 경쟁이 가능하지 않은 그런 후진적인 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색깔 공포증 때문에 또는 분단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국 정치가 정상화되려면 색깔 공포증, 분단 트라우마, 국가보안법 같은 게 철폐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어떤 주장을 해도 색깔 공격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정치가 정상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의 정치가 굉장히 낙후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이 어떤 정책이 우리 나라에 도움이 되고 우리에게 이익이 되고 이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냥 사회주의적이다. 혹은 북쪽과 친해지는 자는 주장이다. 그럼 무조건 거부한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국민의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주의 의식이 높아지겠습니까? 아니면 낙후되겠습니까? 심각할 정도로 낙후되죠. 즉 후진적인 정치는 당연히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 민주의식을 왜곡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자기는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핵이 뭡니까? 사상의 자유죠. 사상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같은 거는 사상의 자유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야 됐는데 그 사상의 자유를 자기가 가진 사상을 언론에 공표할 수 있어야 되고 책으로 출판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회도 열 수 있어야 되고 조직도 결사할 수 있어야 된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결국 사상의 자유가 전제될 때 그걸 실현하기 위한 툴이에요. 도구. 근데 만약에 사상의 자유가 없다면 이 네 가지 자유 따위는 있으나만 한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자유민주주의의 핵은 사상의 자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한 인류의 역사는 결국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는 역사였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상의 자유가 없었죠. 지동설만 주장해도 화형시켰던 시절 아닙니까? 사상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을 안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싸운 거 아닙니까? 사상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그게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성립시킨 건데요. 자, 사상의 자유가 자유민주주의 핵이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자유민주주의자인가 아니면 그 독재자 혹은 파시스트인가를 가르는 기준점이 뭐냐? 사상의 자유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갈리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자, 그런 정치 몇 명이나 보셨습니까? 저는 한두 명 본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그런 얘기 했었죠. 한국의 공산당이 허용될 때라야 진정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라당한테 엄청나게 닦였죠. 노무현은 공산주의자다. 그 당시 한나라당은 이제 언어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라 그 공산주의라고 공격을 했는데, 하여튼 그 말 한마디로 엄청난 후폭풍을 겪었죠. 근데 만약에 노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유럽 사람들한테 했다, 서구에 가서, 그럼 유럽 사람들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 그렇게 당연한 말을 뭐하러 하십니까? 그랬을 거예요. 상식인데. 그 상식을 한국에서 얘기하면 공산주의자가 됩니다. 빨리 얘기가 돼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의식, 민주의식에 있어서 국제 기준과 한국 기준은 엄청난 간극이 있어요.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그런 얘기한 사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에 못 봤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이 이제 책에서는 그 똑같은 주장을 했었는데 시장 된 다음에 말을 바꾸셨고, 그래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 신념을 유지한 사람은 노 전 대통령밖에 없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 있는 정치인들은 다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다 파시스트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다 파시스트입니다. 적어도 사상적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왜 다 파시스트냐?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는 사실 이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건데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논리에 취약해요. 이런 논리를 실제로 믿고 있어요. 사상의 자유가 필요하다. 그걸 대놓고 부정할 수 없으니까. 사상의 자유 인정하고 또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사람은 이런 얘기하죠. 하지만 한국은 북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이므로 일부 사상은 제한해야 된다는 얘기하죠. 그리고 거기에 거의 모든 국민이 동의합니다. 무조건 사상의 자유는 전면적 허용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보다는 북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이므로 일부 사상은 제한해야 된다. 사회주의 사상은 금지해야 된다. 하는 쪽의 찬성률이 훨씬 높을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되 특수 상황이니까 한두 개의 사상은 금지해야 된다. 한 개의 사상은. 이 논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히틀러가 만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럽의 경우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적어도 시민혁명 시기 이후에는. 그 사회 전반 유럽의 분위기가 사상의 자유를 부정한다 그러면 완전히 나쁜 놈, 중세시대 인간으로 쳤기 때문에 사상의 자유를 대놓고 부정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히틀러는 사상의 자유를 금지하기 위해서 이유를 갖다 대죠. 뭐라고 이유를 댔느냐 하면 그런 얘기 했습니다. 히틀러가. 사상의 자유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사회주의 소련과 대치 중인 특수 상황이므로 사회주의 사상은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선 사회주의자만 탄압했을까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사회주의자로 뭐라 작살냈죠. 한마디로 색깔 공포증이 생깁니다. 독일이 짧은 시간 안에 파쇼적인 국가
혹은 중세기적 야만 국가로 전락했던 이유는 바로 사상의 자유를 금지한 데 있습니다. 여기서 출발한 거죠. 사상의 자유를 단 한 가지라도 금지시키면 그 사회는 반드시 중세기적인 야만 국가로 전락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식이에요. 한 가지라도 금지된 사상이 있으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제거하려면 뭐만 하면 돼요?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몰아붙이기만 하면 끝입니다. 중세 때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이단으로 몰았습니다. 마녀로 몰았어요. 종교적 기준을 가지고. 근데 19, 20세기 들어와서는 마녀 이단으로 몰 수는 없었어요. 과학기술의 시대고 좀 이렇게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중세기적인 낙인은 못 찍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만들어낸 낙인이 뭡니까? 바로 사회주의 빨갱이 낙인이에요. 히틀러는 어떻게 보면 중세시대 종교적 지배자들이 했던 짓을 똑같이 한 겁니다. 이름만 바꿔서. 중세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이단으로 몰면 됐고 히틀러는 사회주의로 몰면 됐죠. 한국도 역시 빨갱이로 몰면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한 가지 사상이라도 금지됐다.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그 사상 가진 걸 몰아서 다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회가 파쇼 사회가 아니고 민주사회가 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한국은 70여 년간 저는 파쇼 체제였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체제의 본질은 파쇼 체제입니다. 사상의 자유가 금지된 파쇼 체제. 마녀 사냥이 가능한 파쇼 체제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문제는 이런 거를 지지한다는 거예요.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그건 무조건 보장돼야 돼. 이거 보장되지 않으면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상의 자유 보장해야 되지만 사회주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얼마나 사실은 낙후된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까? 민주주의와 관해서.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또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뭐 이런 데서 아마 그런 얘기 아직도 할 겁니다. 자, 근데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면 나라가 망한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요. 왜냐하면 그 말은 곧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건데 일단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증거 있습니까? 증거.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서 망한 나라 있습니까? 기억나는 거 없죠? 그럴 기억나는 나라. 왜냐하면 실제로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상의 자유를 인정해서 망한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사상의 자유를 금지해서 망한 나라는 있습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었죠. 히틀러 독일, 일본 군국주의, 무솔리니 이탈리아. 얘네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예요? 사상을 금지시킨 거였어요. 사회주의. 그러면서 파쇼 국가가 됐고 망했습니다. 얼마 안 가서. 근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있다가 망한 거는 뭐 지네가 망하는 말도 우리가 신경 쓸 바 아닌데 얘들이 이 3개 파쇼 국가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불행을 끼쳤습니까?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거의 광기 어린 야만 국가가 됐잖아요. 세 나라가 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사상의 자유를 금지함으로써 가능해졌던 겁니다. 히틀러가 사회주의를 금지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사회주의라 몰아 죽이자. 독일 사회는 색깔공포증이 지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그러면 히틀러가 우리의 적은 유대인이다. 다 죽여야 된다 그러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되겠어요. 아까 그랬죠. 사고능력 마비된다 그랬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대답 못합니다. 가서 유대인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반인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광기가 지배하니까 사회를. 그래서 우리가 이 광기 어린 중세기적 사회, 야만적 사회, 혹은 파쇼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상의 자유 문제를 쟁취해야 됩니다. 사상의 자유를. 즉 국가보안법 철폐하고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그런 정상적인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이제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제가 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색깔공포증이 한국 사회 반민주적 문화를 만연시킨다는 겁니다. 반민주적 문화. 자,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느냐? 국가보안법이 가지고 있는 배후심리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에 깔려있는 심리는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공존을 거부하는 배타적인 심리입니다. 즉, 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와 사상이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는 공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사상의 자유를 인정한다는 말은 이거 아니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 나랑 생각이 다른 사람과도 같이 살아가겠다는 뜻 아니에요? 공존하겠다. 그 사람과도 같이 살겠다. 그게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에 깔려있는 심리죠. 반대로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심리는 뭐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하고는 공존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좀 세게 말하면 반드시 그 사람을 제거하거나 죽이겠다는 얘기죠. 공존을 거부하는 심리죠. 이게 바로 배타성이죠. 한국 사회가 극단주의, 혐오주의 같은 것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근데 극단주의나 혐오주의의 바탕에 바로 있는 핵심적인 기제가 바로 배타성입니다. 공존을 거부하는 배타성. 근데 국가보안법이 한국인들에게 바로 이걸 가르치고 있고 이걸 강요하고 있는 거죠. 공존 거부를. 자, 남과 북에 대해서도 작동하는 기제는 똑같지 않습니까? 남과 북은 공존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한평회의에 계신 분들만 해도 남북이 공존해야 된다는 입장 갖고 있을 겁니다. 근데 국가보안법이든 분단체제든 한국의 극우 세력이든 공존 거부하죠. 북쪽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우리랑 사상이 달라서. 우리랑 체제가 달라서. 근데 체제와 사상이 달라도 공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데 한번 이런 극단적인 배타적인 심리를 갖게 되면 공존의 태도를 갖는 게 아니고 죽여버리겠다. 제거하겠다는 심리를 가지게 된다. 국가보안법이 한국인들에게 마음속 깊이 심어놓은 게 바로 이거죠. 공존 거부. 자, 그게 그럼 구체적으로 사람들 사이 관계에서 어떻게 표현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거부하도록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는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빨갱이로 몰아 제거할 수 있는 사회예요. 사회적 차원에서. 그게 횡행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개인 대 개인의 관계에서 내가 싫어하는 말을 짓거린다든가 내가 싫어하는 생각 가진 사람하고 같이 사이좋게 지낼 이유? 없죠.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될 이유? 없습니다. 제거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공존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타인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열린 태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타인의 말을 안 들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잘라버리죠. 야, 듣기 싫어. 너 빨갱이냐? 종북이냐? 이런 식으로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대화하는 거 보면 나랑 생각이 다르다 해서 경청하고 듣고 의견을 조정하고 타협하고 이러려고 잘 안 해요. 자기가 싫어하는 건 일단 안 들으려고 그러고 참고 듣다가 화를 내죠, 나중에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관계가 잘 안 되는 거, 이거는 그 기회가 적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문화, 즉 공존을 거부하는 문화가 사회에 있다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해서 배타적인 태도, 공존을 거부하는 태도를 가지고 타인들을 대할 겁니다. 그게 한국 사회에 바로 소통을 가로막고 사람들 사이에 타인의 말을 듣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사회 분위기는 한국인들 전반의 심리에 또 어떤 걸 낳느냐 하면 좀 심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비겁함을 한국인들한테 강요한다고 봅니다. 한국인들의 마음에 비겁함을 심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권리 주장을 안 하고 저항을 하지 않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그냥 참고 지내는 거죠. 왜? 만약에 저항을 하거나 권리 주장을 하면 뭐가 되니까? 빨갱이가 되니까. 종북몰이 당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는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말 많으면 빨갱이란 말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지 말라 이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하면 빨갱이는 몰아서 박살내는 나라에 살다 보면 사람들은 당연히 저항을 못하게 되는 비겁함을 삶의 철학으로 간직하게 됩니다. 그래 한국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권리 주장을 잘하고 자기 의견을 잘 표명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살이를 하기보다는 어지간한 거는 다 이제 참고 부당한 걸 당해도 넘어가고 뭐 이렇게 살고 있죠. 게다가 이러한 비겁함을 자기 세대만이 아니고 자식들한테 교육하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지 마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자, 이렇게 자식들한테 부모들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비겁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려서부터 어머니한테 인이 백히게 들었던 얘기도 바로 그 얘기였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나서지 마라. 그러다가 노 전 대통령이 어디서 충격을 받냐 하면 불임 사건인가요? 학생들이 잡혀와서 고문당했던 그 사건 때 변호를 하게 되죠. 근데 학생들의 그 피 묻은 모습을 보고 충격받았다라고 쓰셨는데 자서전에는 그 자서전에 나오는 또 다른 대목이 저희 입장에서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냐? 노 전 대통령이 그 학생들의 부모를 만났을 때 어머니들을 만났을 때 그 어머니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하지 말라 그렇게 말렸는데 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데모를 하다 이 꼴이 났다. 자, 노 전 대통령이 거기서 이제 머리에 충격을 받았어요. 한 방 딱 맞은 것 같은. 왜? 자기 어머니가 했던 얘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 대학생들의 어머니가 했던 얘기들이 하는 얘기들이 자기 어머니가 했던 얘기랑 똑같은 겁니다. 그 순간 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이것은 그 어머니들만의 문제, 내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사회, 한국의 역사가 만들어낸 문제다. 이 패배주의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안 되겠다. 내가 정치에 뛰어들어야 되겠다. 또 민주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방향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끊임없이 자식들한테 그런 걸 가르친다는 거죠. 싸우지 말고, 포기하고, 비겁하게 살아라. 뭐 요즘에는 한국 같은 경우 왕따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학교에서 중학생 아이가 와서 엄마한테 우리 반에 누가 왕따 시키고 있어요. 어떤 애를. 그러면 엄마들이 야, 그걸 보고 너 그냥 왔어? 안 도와주고?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 많을까요? 별로 없어요.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야, 너 끼어들지 마라. 너도 왕따 당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의를 봐도 참고 피해라. 못 본 체 해라. 이게 한국인들에게 주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색깔공포증, 분단 트라우마가 한국인들의 이러한 삶의 철학에 비겁함을 심어놨다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동시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타성, 남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타인과 공존하지 않으려고 하는 배타성, 그리고 비겁함 혹은 무권리 의식 이런 것이 조직에서 만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네, 반민주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뭐 가족 사이에도 대화하다가 보면은 논쟁하다 보면 빨갱이 공격하는 곳이 한국 아닙니까? 저도 몇 번 당했습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뭐 제 주장을 열심히 하니까 또 종북이냐 이렇게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도 그런 게 있어요. 자, 이렇게 남의 얘기를 안 들어도 된다라는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조직에서 위계가 높아요. 지위가 높아요. 그러면 남의 말을 더 안 듣겠죠. 그리고 비겁함을 삶의 철학으로 간직한 무권리, 무저항을 체질화한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가서 위계가 낮은 위치에 속하게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비겁함은 더 커집니다. 즉 무권리의 의식은 더 심해집니다. 이게 조직 문화에서 만나면 뭐가 되겠어요? 완전히 반민주적 조직 문화가 나올 수밖에 없죠. 수직적인 조직 문화,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 시키면 하는 조직 문화. 대한민국에서 조직 생활을 해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의 조직 문화가 어떤지. 반민주적 조직 문화 아닙니까? 뭐 군대 문화는 기본이고요.
군대만이 아니고 전 사회가 그런 반민주적 문화가 만연해 있죠. 자, 이런 반민주적 조직 문화는 한국인들에게 최악의 스트레스 요인입니다. 즉 정신적 고통의 주요 원인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겪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사회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점도 저는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이 여태까지 경제 성장을 해온 비결, 경제 성장 전략이라고도 할까요? 그건 뭐였냐면 후발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후발자 전략. 즉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좋은 기술을 빨리 베껴서 물건을 빨리 싸게 만들어서 파는 거. 우리가 세계 최초로 자동차를 만든 나라는 아니죠. 근데 자동차 만드는 기술을 빨리 배워서 현대차 만들어서 팔고 벤츠보다 차를 더 잘 만들진 않죠. 솔직히. 근데 싸고 뭐랄까요. 소위 가성비가 우수하죠. 가격대 성능비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핸드폰을 개발한 나라는 아닙니다. 발명한 나라는. 그건 애플이 했죠. 삼성은 빠른 속도로 그걸 베껴서 갤럭시를 만들어서 팔면서 경제성장을 해온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후발자 전략,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베끼기 전략으로 경제를 발전시켜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 한국보다 더 잘 베끼는 나라가 등장했죠. 네, 중국. 다들 아실 겁니다. 중국. 또 앞으로 계속 등장할 겁니다. 베트남 뭐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샌드위치 신세다. 뒤에서는 우리보다 더 잘 베끼는 나라들이 속속 등장하고 또 선진국은 우리가 잘 못 따라가고 있고 애매하다. 뭐 이런 경제 위기가 여기서 오고 있다. 이런 얘기 다들 합니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앞으로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베끼는 속도를 더 올린다고 해결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다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창의적인 경제로 가야 된다. 뭐 박근혜가 얘기해서 조금 그 얘기하긴 뭐하지만 창조 경제 그렇죠? 말 자체는 맞죠. 창조 경제로 가야 된다. 창의적인 경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당연히 창의성이 필요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발견, 발명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근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외국의 유명한 한 그 창의성 컨설턴트, 제가 이름은 지금 기억 못합니다만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쭉 둘러보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한국은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국은 이제 끝났다.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 사람의 말을 요약하면 이거 핵심이 이겁니다. 한국과 같은 수직적 조직 문화, 반민주적 조직 문화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것은 속도다. 위에서 까라 그러면 까니까 속도는 나온다는 거죠. 그런 조직이. 자, 애플이 아이폰 만들었어? 야, 저거 빨리 베껴. 그러면 그 베끼는 속도는 빠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수직적 조직 문화 속에서는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 속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삼성 CEO가 야, 이 세상에 전혀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어떤 혁신적인 상품을 하나 개발해봐. 그거 속도가 되겠어요? 나오겠어요? 머리에서? 안 나옵니다. 한국 같은 조직 문화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전 세계를 둘러보고 다 조사한 뒤에 한 말이 그겁니다. 다 둘러보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 기업, 조직 이런 곳은 다 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그런 곳에서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죠. 한국도 사실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근데 조직 내에서 그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만 갖추어진다면 저는 한국 사람들이 창의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발견, 발명 계속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걸 꽉 누르고 있죠. 한국인의 잠재력을. 반민주적인 조직 문화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은 이제 안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 못 바꾼다.
근데 한국의 이런 반민주적 조직 문화를 분단 체제를 해체하지 않고 바꿀 수 있을까요? 국가적 차원에서 분단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국가보안법이 살아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빨갱이로 몰아 박살낼 수 있는 사회에서 조직 안에서만 어떠한 자기검열도 없이 어떠한 사고 억제도 없이 자기의 모든 창발성을 다 발휘해서 마음 편하게 토론하고 대화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과연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이거는 사회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반민주적 조직 문화를 척결하지 못하는 한 우리 한국인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고 한국 경제도 발전할 수 없고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분단 체제와 분단 국가보안법, 분단 트라우마, 색깔 공포증 이런 거는 한국 사회 전반에 활력을 저하시키고 한국 사회가 미래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분단 체제와 그걸 대표하는 분단 체제를 대표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 그리고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적인 조직 문화, 민주적인 사회 문화 이런 것들을 확립하는 것은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대절명의 과제다. 우리가 이걸 해낸다면 국가가 다시 한국 사회가 발전할 것이고 이걸 못한다면 여기서 주저앉을 수도 있다. 더 이상 미래를 못 나가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 분단 트라우마의 극복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이제 할 건데요.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데서 핵심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부딪혀야 됩니다. 도망치면 더 심해집니다. 이건 이제 기본 원리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포증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개 공포증이 있어요. 그럼 개를 피하면 이 공포증이 치료될까요? 더 심해집니다. 개랑 맞서야 치료가 됩니다. 처음에는 개 사진 보고선 맞서고 그래서 거기서 개 사진 이제 안 무서워. 그럼 개 인형 보고선 안 무서워지면 그 다음에 진짜 개 이런 식으로 맞서는 것 속에서 치유되지 공포증은 도망치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도망치면 점점 심해집니다. 엘리베이터가 무서워서 아파트를 피하는 사람 나중에 백화점도 피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이 절박하고 또 국제 정세부터 한국 정세까지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만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 분단 트라우마 혹은 분단 체제에 맞서서 정면 대결을 좀 할 때가 오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는 여전히 야, 너 그거 사회주의하냐? 사회주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라는 얘기부터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전히. 아, 그 사회주의랑 상관없다. 사회주의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분단 트라우마의 포로가 되어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주의면 어떠냐?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더한 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는 정치를 왜 하느냐?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너의 이념적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냐? 네 이념을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켜도 좋다는 것이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제는 그따위 낡은 냉전적 구도 뭐 분단적 사고 이런 걸 벗어버리고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때가 왔다. 사회주의적인 거라도 국민에게 이익이 되면 해야 된다. 남북화해 해야 된다. 평화통일 해야 된다. 분단체제 해소하고 종전선언도 해야 되고 대북제재도 처리하도록 요구해야 되고 빨갱이 소리 듣는 거 무섭고 종북몰이 당하는 거 무서워서 안 하면 점점 밀립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주장해야 됩니다. 평화협정도 주장하고 자, 그럼으로써 분단 트라우마를 우리가 깨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많으면 뭐 여러 가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일단 이걸로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숨죽이면서 들었습니다. 되나요? 지금. 속 시원하다는 말씀부터 또 모든 국민들이 다 소장님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쭉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분단 트라우마를 그냥 간단하게만 생각했었는데 모든 영역에서 걸치지 않은 게 없네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딪혀야 되고 도망치지 않아야 된다. 지금 슬슬 나오고 있는 종전선언, 그리고 또 평화협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 이런 것이 더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하실 분들은 음소거를 해제하시면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그냥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소장님께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면서 분단 체제를 늘 연구하는 학자 입장에서 몇 가지 좀 첨언하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실은 김태형 소장님은 6, 7년 전부터 알고 있었죠. 분단 체제를 늘 강연을 하다 보면 늘 똑같은 강연장에 제 앞이나 뒤에 꼭 김태형 소장님이 꼭 배치되어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하고 계셨고 실질적으로 분단 극복 평화 통일의 문제, 분단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해서 참으로 많은 부분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반가웠었는데 오늘도 많은 이야기들을 공감하고 합니다. 분단 트라우마, 여담삼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개에다가 비교를 하셨어요. 개 공포증. 그 개 공포증이 저는 미국에 대한 공포증으로도 좀 어부럽되고요. 여러 가지 공포가 되는데 그 이야기를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분단 체제, 분단이 만든 트라우마 사실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분단 체제의 본질적 속성이 전쟁적 상황입니다. 전쟁에 대한 공포. 전쟁적 상황이라는 이 특수한 조건을 계속 미국은 유지시키면서 모든 불합리를 강요하죠. 비정상성을 강요합니다. 전쟁. 근데 분단 체제의 기원 자체가, 분단의 기원 자체가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이미 피부로 반복적으로 너무나 누차적으로 걸쳐서 겪었던 게 있습니다. 없었던 분단 체제를 착근하고 구조화시켰던 두 가지는 뭐였느냐? 거짓과 폭력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짓들을 동원했죠. 소위 말하는 얄타 회담을 왜곡하고 모스크바 3상회를 왜곡하고 정보를 왜곡하고 디바인드를 룰을 하고 그 왜곡된 지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죽여버리고 4.3에서부터 수많은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은 낯설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5년 해방 이후에 분단의 질서 수립 과정을 말입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인종 청소보다 더했던 역사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만 모릅니다. 이 땅 한반도에서 그 분단의 질서를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 전쟁 포함 약 450만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묻혀져 있습니다. 결국 그 땅을 살았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할아버지, 그들은 어마어마한 공포에 트라우마를 갖게 됐습니다. 엄주나는 트라우마입니다. 70년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 공포가 많은 부분 동전의 양면처럼 미국에 대한 공포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전선언을 주장하면, 우리가 좌절을 이야기하면 미국이 우리를 가만둘까? 우리 두드려 패지 않겠어?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공포 속에서 우리는 알아서 깁니다. 그것을 국립외교원장 김준영 원장은 게스라이팅으로 비유했죠. 마지막에 김대영 소장님께서는 부딪혀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부딪혀야 됩니다. 저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같은 평화의 질서를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것을 온전히 제자리매김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적대적 분단 체제의 물리적 구조, 전쟁 상황, 그리고 그것이 구조화했던 우리 마음의 심리적 이 트라우마, 그것을 결국 넘어가는 것은 종전 평화 같은 평화적 실천 사업 속에서 정상적인
제자리매김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그냥 첨언해서 드립니다. 오늘 강의도 소장님 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어느 분이시죠? 김준봉입니다. 예, 음소거 해제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저는 김준봉이고요. 소리가 매우 작습니다. 김준봉 선생님, 소리가 굉장히 안 들립니다. 예, 그러면 들리나요? 아직도 잘 안 들립니다. 음량을 키우셔야 됩니다. 음량을, 예. 들리시나요? 아주 작게 들리는데. 잘 안 들립니다. 휴대폰이라서 그런 모양인데. 예. 들리십니까? 아들, 출발했어? 여보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예.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예. 역시 심리학 교수님이라서 심리학적으로 말씀을 해서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약간 아직도 조금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 저희 나라는 법치 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국가보안법이 현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법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법을 저항하라는 얘기신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북한을 고무 찬양하면 현행법에 어긋나게 돼 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법에 정해져 있으면 이제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지키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법도 무시하라는 건지 그거에 대한 구별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제 입장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악법은 어겨서 깨야 된다. 예전에 저희가 젊었을 때 노동법이 아주 굉장한 악법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완전히 말살하는 법이었죠. 근데 그거를 계속 잘 지키면 어떻게 노동자들의 삶이 더 나아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법이 지상 최대의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동의하면 법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이 정말로 우리 민족에게 또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법이냐, 아니면 한국 사람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법이냐, 여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그게 잘못되었다면 철폐하고 없애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뭐 대응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국가보안법에 저촉되거나 위반되더라도 옳은 일은 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예, 김상우 씨, 예, 말씀하십시오. 저기 분단 체제의 이제 극복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의 벽이 너무나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미국에 맞서서 부딪히기 위해서는 사실 주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현재 이제 정부라든가 통일부라든가 외교부는 미국에 대해서 사실 굴욕적인 자세로 알아서 기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김태형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딪히는 힘의 주체가 결국 이제 시민사회단체밖에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하여튼 부딪히는 주체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걸 한번 우리 선생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이 시민사회단체나 어떤 이런 평화통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선두에 설 필요는 있겠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저는 말씀하신 미국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그런 정당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만드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런 입장을 맨 앞에서 외치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면 그 파급력은 대단히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2000년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국민적인 지지를 확 끌어당기면서 승세를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노 전 대통령이 그때 미선이, 효순이 장갑차 사건 때문에 여러 집회에 참가해서 약간 반미 발언들을 하셨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그러자 이제 그 당시 한나라당은 때를 만났다는 듯이 야, 노무현은 반미주의자다 하면서 엄청난 공격을 했어요. 조중동도 이제 공격을 했죠. 근데 지금은 반미주의자라는 말은 그렇게까지 두려운 말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반미주의자라는 말이 종북이다라는 말과 유사했습니다. 정말 강력한 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미주의자라는 말을 들으면 막 벌벌 떨었거든요. 근데 그때 노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냐면요. 반미하면 왜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반미하면 왜 안 됩니까? 반미하면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게 저는 정면 대결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입니다.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아, 난 반미주의자 아닙니다. 내가 얘기한 건 그 정도는 아닙니다가 아니고, 반미하면 왜 안 되느냐. 하려면 해야지.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것의 효과는 대단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걸 기점으로 해서 한국에서 반미주의자는 곧 종북이다라는 등식이 깨졌습니다. 그 이후에는. 반미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그런 용맹함을 가지고 이 분단 체제에 파열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를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진보 세력 혹은 평화통일 세력이 앞장서겠지만 그 힘을 가지고 그러한 정치인을 만들어내고 또 그러한 정치 세력, 정당을 만들어내서 정면 대결로 나아가는 또 미국의 관계에서 대등한 입장을 취하는 그런 어떤 자주적인 정당을 건설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 김영윤 씨도 비슷한 질문 하셨어요. 정면 대결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랬는데 그 부분에 같은 답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분 질문하셨는데 너 빨갱이지, 종북이지라고 하면 사실 말문이 막히고 할 말을 잃게 되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의견을 여쭙네요. 네. 그거는 각자 있잖아요. 자기만의 이 공격 방법, 반격 방법을 개발하셔야 되는데, 제가 옛날에 그 분단 트라우마를 연구하기 전에는 친구들이랑 대화하다가,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대화하다가, 조금 제가 얘기를 열심히 하다 보면 딱 튀어나와요. 너 종북이네? 빨갱이네?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친구 사이에. 그럼 그때는 위축돼가지고 쩔쩔맸거든요. 순간 당황해서. 근데 제가 이제 분단 트라우마 연구하고 나서는 그런 얘기가 빵 나오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바로 들어갑니다. 너는 아, 파시스트냐 그럼? 너 네가 한 말이 어떤 말인지 아냐? 너 사상의 자유를 부정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면서 일장연설을 예. 늘어나서 입을 다 틀어막고 한 번만 더 친구들 사이에서 그따위 색깔 공격을 퍼보면 너 같은 놈은 내가 상대 안 하겠다. 기본이 안 돼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단도리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에서 한번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아까 네. 노 전 대통령처럼 뭐 반미하면 왜 안 됩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북하면 왜 안 됩니까?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우리 네. 민족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에 이익이 된다면 친북도 할 수 있고 뭐 종북이야 누가 하겠습니까? 머리가 있는데 그거는 개념상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죠. 영북도 할 수 있고 그게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진짜로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이익이잖아요.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뭐라도 할 수 있다. 사회주의도 할 수 있고 공산주의도 할 수 있고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모든 것의 기준은 국민이어야 된다. 이런 입장에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분단 트라우마에 예민하면 그런 공격이 들어오면 순간 난 종북은 아니다. 북적하고 난 다르다. 북을 두둔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단 말이죠. 두둔할 땐 두둔해야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공격 방법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왜 네. 일방적으로 북을 욕하라고 강요하냐. 뭐 이런 것도 사실 웃기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 김진영 이사님도 자주 얘기하시지만 북맹입니다, 다들. 북에 대해서 진짜 모릅니다. 세계에서 제일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에 대한 적개심은 세계 1위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웃집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서 미워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미친 듯이. 그거는
이웃집 아저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르면서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그 이웃들한테 강요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북을 미워하라. 거기에 대해서 의문은 문제제기해야 됩니다. 왜 미워해야 되느냐? 당신이 아는 게 진짜냐? 이런 식으로 계속 따져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네. 각자가 이제 마음을 다 잡고 이제는 피하지 않고 맞서겠다라고 생각된다면 각각의 경우에 맞는 자기 논리, 어떤 공격 방법, 반격 방법 이런 것들을 개발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경험들을 자주 나누다 보면 하나의 일반화된 전술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몇 분이 또 질문을 하시는데요. 김동엽 교수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태형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분단 체제 방법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가 세종대왕이 환생해서 우리나라에 돌아오신다고 해도 분단 체제가 있는 한 어떤 문제도 풀릴 수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오늘 말씀하신 분단 체제 속에서 나오는 어떤 분단 트라우마나 색깔 공포증이라는 저희 그 설명 방식이 과연 어디까지 설명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 이 설명 방식으로 과연 저희 세대까지는 설명이 가능하다고 봐요. 아까 아버님이 뭐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한테 이런 강제적으로 했던 그러니까 자식 세대들 했는데 저는 이 프레임이 우리 지금 어쩌면 386 세대를 586이라고 저는 88 세대이긴 하지만 저희까지의 어떤 갖고 있는 분단 체제를 살아가는 아픔, 분단 트라우마, 색깔 공포증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는 40대까지도 가능해요. 30대 되면 희망하고 지금 20대와 그 다음을 살아가는 세대들이 과연 이 프레임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고 저는 그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분단 체제를 다른 방식으로 느낀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분단 트라우마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조금 아까 좀 설명을 하셨지만 다른 방식으로 있다고 하지만 저는 어떻게 놓고 보면 우리 스스로가 이 분단 트라우마 우리가 느꼈던 트라우마와 색깔 공포증이라는 것이 대물림이 돼 우리 스스로가 이런 공포증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스스로가 함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대물림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제가 만나면 젊은 세대들은 지금 이 분단 트라우마 색깔 공포증 이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분단 체제를 살고 있다고 봐요. 무슨 뜻이냐면 저는 젊은 애들한테 생각합니다. 니들이 생각하는 평화, 니들이 생각하는 그리는 통일은 절대 우리와는 다른 그림을 그려라라고 저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포함해서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통일의 논의는 진보고 보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말하는 통일은 결국은 물리적 통일이었고 흡수 통일이었을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걸 계속적으로 지난 70년 동안 분단 체제 속에서 그 통일을 어쩌면 그 다음 세계에 강요 분단 트라우마와 색깔 공포증을 만들어 왔다고 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다음 세대들은 되고 저는 다행스러운 게 지금 우리 젊은 20대 세대들은 이거와는 다르게 해석을 분단 체제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분단 트라우마를 그들한테 뒤집어 씌우게 입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00번 동의하나 이런 어떤 트라우마의 방식 자체가 젊은 세대들도 느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느꼈던 교훈과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분단 세계가 그들의 이 분단 체제를 살아가는 문제가 무엇이고 그들이 이 분단 체계 속에서 고민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또 다른 심리적 방식의 접근 방식으로 그들이 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말씀은 100번 동의하고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걸 돌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세대는 정말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33년 동안
예. 우리 다음 세대에게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예, 우리는 지금 우리 잘 안 스스로 그냥 들리거든요. 내려놓고 가야 된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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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그 정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예. 이제 한 가지 제가 뭐 시간 관계상 조금만 말씀드리면 젊은 세대도 분단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보다 좀 약할 수는 있습니다. 약하다는 건 확실한데 어떤 데에서 확인이 가능하냐면 젊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정권을 반대하거나 민주주의를 얘기하거나 이런 데는 아이들이 거침이 별로 없어요. 대화가 잘 됩니다. 근데 통일 얘기나 분단 문제 이런 거로 들어가면 입을 닫고 돌아쓴다 그래요. 젊은 애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식으로 뭐랄까요. 장벽이 명확하게 쳐져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이 사회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우리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틀 속에 갇혀 있다. 그래서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본주의가 위기를 치달으면서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 한 55에서 60% 정도가 사회주의를 지향하거든요. 여론조사에 보면. 근데 한국에서 젊은이들 조사해 보십시오. 사회주의 찬성하는 사람 몇 프로나 나오겠습니까? 꼭 저는 많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그 자체가 여론조사에 반영이 안 될 정도로 청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한 젊은 통일을 운동하던 친구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2018년에 4.27이 있고 한참 남북화해가 했을 때는 대학생들이 언제 그랬냐 싶게 남북 문제, 통일 문제 이런 데 관심을 표명하고 스스럼 없이 발언하고 해서 깜짝 놀랐대요. 야, 애들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 근데 2019년 지나가니까 또 과거로 확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우리 같은 어떤 끔찍한 폭력, 분단과 관련된 폭력 이런 것은 경험하지 않았으나 내면화된 사고방식, 내면화된 자기검열 체계 이건 똑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분단 트라우마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요. 그걸 젊은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자각시켜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단 한 가지는 우리보다는 공포가 좀 덜해요. 특히 어떤 공포가 덜하냐면 전쟁에 대한 공포라든가 고문, 폭력, 살인 뭐 이런 거 국가폭력과 관련된 공포는 우리보다 훨씬 덜합니다. 젊은 세대가. 젊은 세대는 반면에 어떤 공포가 강하냐면 생존과 관련된 두려움,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두려움 같은 제가 풍요종독사에서 생존불안, 존중불안 같은 걸 얘기했는데 그건 또 기성세대보다 젊은 세대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분단이 가지고 있는 분단 트라우마가 일부 결합되면서 그런 젊은이들 특유의 어떤 공포와 불안 이게 결합되어 있는 게 오늘날의 젊은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세대들은 남북 문제 같은 경우에도 우리랑은 달라요. 이 기성세대들은 약간 적대감 같은 게 있고 북쪽이 우리를 뭐 전쟁 때 쳐들어왔고 뭐 이런 원한 같은 게 좀 있다면 젊은 세대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가난하다고 깔보고 멸시하는 태도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기본적으로 돈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에서 살아왔고 그런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바라보더라도 딱 그 기준입니다. 잘 사냐 못 사냐. 근데 북은 젊은이들이 볼 때는 고난의 행군을 한 나라예요, 여전히. 그래서 거지 나라입니다. 거기서 오는 어떤 멸시, 경멸, 뭐 깔보는 태도 이게 젊은이들한테 깔려있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통일 문제를 얘기해도 기성세대하고는 달리 경제적 관점에서 보거든요. 돈이 되냐 안 되냐. 근데 북은 거지 나라니까 통일하면 우리가 돈 털린다. 우리 거. 반대. 이런 식의 입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젊은 세대의 심리적 특징 같은 걸 잘 읽고 거기에 맞게 어떤, 의식화 혹은 뭐 선전 이런 걸 하는 것은 중요한데 분단 트라우마에서 젊은 세대가 해방돼 있다고 본다는 것은 아니, 어폐가 있다. 그거는 아니다. 이 사람들도 네. 여전히 거기에 갇혀 있다. 다만 우리랑은 조금 다르다. 하는 정도로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심상균 선생님도 지금 질문 요청을 하셨는데, 그 혹시 뉴질랜드에서 지금 늦은 시간까지 계시는 곽상열 선생님 질문이 있으셔서 음소거를 해제하신 건가요? 예, 음소거를 해제한 줄 몰랐는데 질문은 있습니다.
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오늘 소장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분단 트라우마와 관련돼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제가 너무 나이브한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분단 트라우마를 개에 물린 것과 비교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좀 한편으로 보면 적절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질문은 이겁니다. 저희가 벽에다가 종이에다가 개를 그려놓고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하다가 실제로 개를 만나서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현 정권도 그렇고, 그리고 마치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연습을 하다가 4.27이나 9.19 상황도 있었지만 실제로 어떤 상황에 이르러서는 마치 실제 개를 만나서 싸우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한미 워킹그룹에 의해 끌려다니는 모습으로 현재 분단 트라우마 극복을 포기한 상황인지,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면 정말 뭔가 있어서 분단 트라우마가 아닌 뭔가 있어서 갇혀서 더 이상 진도를 못 나가는 건지, 이런 게 사실 좀 의아하고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시민단체들이 이 분단 트라우마 극복에 최전선에 나가야 되는 방법도 있지만 실제로 정부가 앞장서서 이 일을 해 나간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될까요? 그거는 사실 다른 분들이 더 잘 대답해 주실 수도 있긴 한데, 현 정부는 처음부터 분단 트라우마 극복 의지가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다. 특히 미국에 대한 어떤 숙미 공미, 미국을 숭배하고 두려워하는 이런 심리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처음부터. 그런 조건이었기 때문에 분단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실패했다기보다는 아예 그런 의지가 처음부터 좀 박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처럼 얻은 2018년의 기회를 다 놓쳐버린 거 아니냐. 저는 제 입장은 그렇고, 또 주변에서 제가 많이 이제 그쪽에 들은 걸 종합해봐도 그런 투철한 의지가 있는데 실패했다기보다는 의지가 좀 박약했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이폰 가지신 분께서 그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지원을 함께 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걸로 하고요. 질문 말고요. 심상균 선생님 질문을 받고 지금 11시 47분인데, 10시 47분인데,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상균 선생님 질문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심상균 선생님 안 계시나요? 안 계시는 모양이네요. 현재 심상균 선생님이 예. 음소거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자, 음소거, 심상균 선생님? 관련 내용을 지금 현재 공유가 안 아까 되는 모양입니다. 질문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 지금 음소거 상태고 비디오도 꺼놓은 상태시네요. 예. 다른 분 그러면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하시죠. 예,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예, 근데 성함이 성함을 모르겠네요. 저는 최봉태 변호사입니다. 아, 예, 최 변호사님. 예. 네네.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저는 우리 김태형 선생 강의를 지금 2번밖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들었는데도 아주 재밌었고, 오늘도 들으니까 한 10번은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이 국가보안법을 겁을 내지 말라고 그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국가보안법보다도 더 큰 어떤 목적이라든지 지향점이 있어야지 겁을 안 먹게 되는데, 우리가 전 세계를 위하여 예를 들면은 미얀마 지금 민주화 투쟁이 지금 해서 지금 700명이 넘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 북한 군과 서로 손을 잡고 미얀마 가서, 사실 미얀마가 한국 전쟁 당시에 한 5만 불 상당의 쌀을 우리한테 공급을 해줬던 은혜를 준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군과 예를 들면 한국의 독도함을 같이 보내가지고 5만 불 상당하는 의료품을 전달하고 온다든지 이런 거를 좀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발상까지는 해볼 수가 있겠는데 실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그럴 수 있는 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진양 이사장님을 비롯해 여러분들이 또 앞에
강의 속에서도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남과 북이 그런 정도의 교류 협력을 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설사 그런 어떤 제안을 할 의사가 있다 쳐도 그걸 해서 성사될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그 유튜브에서 공정호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만 하나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북한은 실업자가 없고 모든 국민이 공무원이다. 집 없는 사람이 없고 교육비 한 푼도 안 든다. 이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이야기하고 통일에 대해 이야기하면 젊은이들의 반응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선생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까 제가 젊은이들 얘기를 하면서 한 건데요. 네. 우리보다는 두려움이 약한 건 확실합니다. 분단과 관련된 이 색깔공포증이 우리보다는 약합니다. 강도가. 물론 거기에 의해서 지배받는 정도는 유사한데 깨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 반발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뭔 소리냐. 젊은이들은 근데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정말? 몰랐네. 알면 이제 생각이 빨리빨리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에 대해서는 북맹 탈출시키는 것이 분단 트라우마, 색깔공포증에 상당히 많이 찌들어 있는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훨씬 용이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괜히 쭈삣거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정말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거의 1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요.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많이 늦어서 더 오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후에 우리 김태형 소장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평학당 4번째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단, 예. 홍보를 좀 해야 될 게 있어서요. 홍보요? 네. 예, 그러면 잠깐 네, 홍보 말씀 듣겠습니다. 예. 한평학당이 오늘로서 벌써 4번째입니다. 아직 초기입니다. 한평학당을 잘 모르시는 분들, 한반도 평화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매주 월요일 날 밤 9시 한국 시간입니다. 지혜 나눔의 시간입니다. 통일, 평화, 분단, 어떤 주제를 가지고도 계속 발표하겠는데 제가 홍보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 주 주제의 내용입니다. 오늘 김태형 소장님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담아주셨고 사실은 유튜브에 김태형 소장님 치면은 분단 트라우마 내지는 관련 영상이 진짜 많습니다. 체계적으로 한번 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한평학당의 주제는 원광대학교 이재봉 교수님께서 평화학을 전공하신 이재봉 교수님께서 좀 아주 정략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강의 주제가 있어서 소개를 먼저 해드립니다. 주제가 이재봉 교수님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제가 민주화 죄인의 반미와 친북입니다. 이재봉 교수님의 삶을 조금 압니다. 본인의 삶의 역정을 다 담아서 민주화의 죄인으로서 왜 반미를 했는지, 왜 친북을 하고 있는지, 이 민주화 죄인의 반미와 친북 내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내용은 반미 없이 평화 없고 친북 없이 통일 없다. 민주화에 기여하지 못했던 죄를 씻기 위해 죽을 때까지 평화통일 운동하기로 작심한 이재봉 교수님의 이야기 다음 주 월요일 날 9시에 요 한평학당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보 끝났습니다. 예, 제가 홍보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뵙기로 하고요. 오늘 그 수고해 주신 김태형 소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서 헤어질 수 있는 시간을